안녕하세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입니다. SSK 남북한 마음통합센터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이번 강연 시리즈 중에서요. 저는 오늘 탈분단의 마음과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이 분단이 어떻게 보면 내포되어 있고 분단이 생산된 여러 가지 마음들에 대해서 여러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단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분단이 아닌 상태, 저의 표현으로는 탈분단의 상태로 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탈분단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언급해야 될 것은 이 분단의 안과 박이 과연 어떤 주체들이 안과 박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단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간첩단으로 얘기되는 분단의 어떻게 보면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도 크게 사회 문제가 된 바가 있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요. 간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간첩을 만든 아주 문제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간첩단 사건은 최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민주화 과정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간첩단 사건이 있었고요. 특히 민주화 세력들, 대학가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을 하거나 크게 이 통제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 극우 집단의 부상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극우 집단,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되는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들이 있는데요. 이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방식으로 평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다거나 북조선을 향해서 이 폭력을 활용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표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뭐 좌파적이다 아니면 사회주의자다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념을 조장하는 방식, 이념으로 인한 적대적인 사회적 관계들이 사회에 점점 더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되는 이 극우적인 집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종의 이제 문제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분단이 생산해낸 또 다른 주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단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심, 분단으로 대한 불안감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나 감각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분단은 한반도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더 문제적입니다. 이 분단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주체들 중에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주체는 바로 이 조선적 자인이지예요. 일본에는 여전히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북한의 국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지가 않죠. 그분들은 조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조선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국적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생각하는 조국과 모국은 바로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평등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들을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서 편할 때는 굉장히 뭐 우리 편이다, 뭐 남한으로 와서 우리를 방문해라, 뭐 우리의 가족이다, 같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면 남한에 입국하는 것조차 허가를 내리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분단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신들의 일상이 굉장히 침해받는 경우가
침해받는 경험을 하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들의 정체성들도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체 중에 한 부류는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북을 떠나서 남쪽으로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2020년의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3만 5천여 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중국과 아시아를 거쳐서 남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가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또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남한 정부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경제체제, 사회체제, 사회구조 같은 것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문화적인 어떤 배제, 문화적인 그 차별 같은 것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직장 같은 곳에서 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래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주는 상처는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한시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 주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체계의 어떤 그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 이탈 주민 한시모자가 결국 굉장히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 발현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중에 남북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남한으로 오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집단 탈북 사태가 있었는데요. 특히 북한 그 중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북한 여종업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여종업원들이 집단적으로 남한으로 이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많은 인권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자의에 의해서 남한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들 사이에서의 공작에 의해서 남쪽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인권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남한 사회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이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 굉장히 분단을 내재화한 주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단이 만들어낸 이런 주체들이 적어도 인권적으로 살 수 있고 적어도 분단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삶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탈분단 체제 혹은 탈분단이 구축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분단이라는 평화체제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탈분단의 가치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남과 북이 통일, 뭐 아니면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 이런 식의 논의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군사와 안보 중심이 아닌 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시각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라는 논의를 한번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과 사람 수준에 있어서의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일상과 사람 수준에서의 안보, 즉 인간 안보가 구축되어 있는, 인간 안보가 보장되어 있는 탈분단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이 유지돼야 될 것이고요. 민주주의,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 정의 이러한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 바로 탈분단의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지금까지 통일론이 얘기했던 민족 공동체 건설이라는 당위적인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남한 사회는 굉장히 다문화가 되어 있고요. 세대 간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층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만을 강요하는 것은,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통일의 방안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남북을 아우르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도 적절한 그 프레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만큼 새로운 상상력과 접근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논의에서 좀 더 확장하여서 이 초국가적인 사회, 이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분단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하는 그런 탈분단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인이지를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전히 조선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 굉장한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이죠.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어떤 사례로는요, 조선 동포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동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그 북중 접경 지역에 가면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 가서 보면 이 조선족이라는 어떤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사실 조선족을 두고서 경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선족이 굉장히 북한과 많은 교류가 있었죠. 하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고 남한에서도 많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 동포들을 많이 남한으로 이주하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동포들은 중국 내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남한으로 이미 이주를 해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북의 분단이 해결되는 어떤 탈분단의 사회에서는 이 자인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곳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디아스포라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탈분단에서는 이 마음의 통합의 개념을 활용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강의 제목을 사회 만들기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한 사회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극단적인 경제주의가 확장되었고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생존주의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도덕률이 된 그런 것이 바로 이 남한 사회의 특징인데요. 거기다 분단까지 같이 착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와 분단이 착종된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와 연대가 가능한 사회로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그것이 바로 탈분단과 평화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음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적대라든가 혐오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숭배라든가 무시라든가 우월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도덕 감정을 복원함으로써 공감, 배려, 호혜와 같은 사회적 연대의 기본이 되는 감정으로 전환하는 것, 연대의 감정을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타자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그걸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훈련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 타자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더 무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공감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제가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그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수잔 손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수잔 손택이 이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족적인 연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연민이란 감정은 사실 굉장한 책임감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다라고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수잔 손택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미디어에서 보여지면 그 미디어를 보고 잠깐 너무 안 됐어.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족적인 연민이라는 거죠. 그냥 책임지지 않고 5,000원 ARS로 이렇게 CMS인가요? 이렇게 돈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아 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의 자족적인 마음을 갖는 걸로는 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연민의 책임감을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본 바가 있는데요. 이 문학 작품에서 이 초조한 마음이라는 그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가 저자인 이 초조한 마음의 일부분인데 여기서 이 연민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연민의 책임감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느껴야죠. 엄청난 책임감이요. 연민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면 그건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요. 연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나약하고 감상적인 연민은 그저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초조한 마음에 불과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닌 남의 고통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방어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진정한 연민이란 감상적이지 않은 창조적인 연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힘이 닿는 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견디며 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연민을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만이, 비참한 최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끈기 있는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남자 주인공이 너무 쉬운 그런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초조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너무 쉽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등장인물이 이제 조언을 하는 장면의 일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북조선 인민들이 가난하다, 북조선 잘 못 먹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잠깐 그 감정이 굉장히 괴로워서 거기 같은 민족이라는데 안 됐고 불쌍해서 그 정도의 인민으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민은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큰 책임을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한 끈기가 필요한, 인내심이 필요한 사회적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민이 너무 가벼워진 거죠. 우리가 이 연민의 책임감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을 가지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 어떤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게 단순히 연민에서만 머무르면은 이게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치심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니체도 수치심의 중요성을 얘기한 바가 있죠. 근데 이 연민이 바로 이 수치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남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너무 안 됐다, 내가 뭐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연민의 감정이 근데 내가 충분히 하지 못했어 라는 수치심까지 확장되었을 때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내 이 존재 자체의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자꾸 문학 작품을 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냐면,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의 문화를 굉장히 축약해 놓은 것이다라는 게 저희 많은 연구자들의 합의 같은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로 경험으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문학 작품에 응축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쭈바이크의 제가 소설도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용하고 싶은 소설은 금희의 옥화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난 조선족 이 화자가, 나라고 얘기되는 이 화자가 북한 이탈 주민과 경험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 과정을 담은 단편 소설입니다. 옥화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화자, 조선족으로 나타나는 이 화자가 이제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이 한번 변화하는, 아까 이제 제가 정동이란 개념을 다른 강의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데 변용의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용의 경험, 그러니까 수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내가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윤리적 주체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의 통합에서 그 옥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인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조선족 주인공이 홍입니다. 그래서 이 홍은 떠나간 그 북한 이탈 주민의 감정,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막 도와주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 그냥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끄집어 안고 막 고민하는, 그런 혼자 윤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막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잠깐 읽어드리면은요. 왜 내가 줘야 하지? 홍이 묻자. 가졌으니까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홍은 자꾸 옥화로 변화를 하는 여자를 붙들고 물었다. 그래서 줬잖아. 근데 뭐가 불만이야? 하며 여자는
매번 꿈속에서 볼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찢어져 올라간 눈으로 홍을 찌뿌둥하니 내려다보았다. 그 잘난 돈, 개도 안 먹는 돈, 그딴 거 조금 던져준 거 하나도 안 고맙다요. 그딴 거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홍은 꿈속에서도 가슴이 답답하여 속으로 박박 내리쓸어 보았다. 내도 한국 가서 돈 많이 벌어봐라. 내는 너희들처럼 안기래. 홍에 몰골을 하고 피식 웃던 여자는 급기야 킥킬대며 배를 부여잡고 웃다가 옥화로 변하고 말았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족 주인공인 홍이 북한 이탈 주민한테 모든 것을 줬는데 그 이탈 주민은 너무나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난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조선족한테. 그 주더라도 좀 제대로 줘야지. 웃으면서 줘야지. 진심으로 해서 줘야지. 너는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 홍은 아 맞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 내가 진짜 내 마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 주체로서의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마음으로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윤리적 주체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역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윤리적 주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서 이미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라는 건 결국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자를 통해서 타자와 연대하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사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분단을 넘어서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믿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이런 식의 논리에, 이런 식의 어떤 논점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의 평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존, 이것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북조선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물, 호혜성 이런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연구했던 인류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물, 이 싸우던 부족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보니까 누군가가 먼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선물은 지연된 약속이죠. 내가 먼저 선물을 주는 그런 용기를 낸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이 가진 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선물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다. 선물을 받고 또 다른 선물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포틀레치라는 호혜성의 개념으로 많이 얘기되는 그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작동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 사이의 선물, 과연 이 선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남북의 모든 대화가 좌절된 이유는 너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네가 먼저 선물을 줘봐. 우리도 북을 믿지 못하니까 북이 먼저 선물을 줘야 돼. 사실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여러 사례를 볼 때는 누군가가 먼저 선물을 준 사람이 그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 먼저 주는 거 왜냐면 내가 선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상징적, 문화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려, 관계를 맺으려면 선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들려면 먼저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게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먼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선물의 원리를 다시 복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사회,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최근에 남북이 어떻게 하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다. 지금 뭐 국제정치적 지형 같은 거 너무 어렵다. 남북은 그냥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어. 그것이 현실적인 진단이야. 국제정치학자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정밀하게 그런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우린 지금 내몰려져 있죠. 하지만 랑시에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식의 가장 큰 역할은 사실 있는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필요한 가치를 담아내고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상주의적이다라고 폄하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윤리적 주체를 얘기하고요. 연민을 얘기하고요. 수치심을 얘기하는 게 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많은 그 담론과 지식들이 서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연구단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 연구단에서 작업했던 많은 작업들이 바로 남북한의 평화, 남한사회 사회 만들기, 그리고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 정말 이루어지지 없을 것만 같은 이러한 그 어려운 가치, 미래의 상을 마음이라는 키워드로 좀 더 현실화하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바꿔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평화의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